우리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가 5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전에는 마쳐야 되니까 4시 55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두 분 패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노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내 어떤 그 분의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교차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봤던 부분,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은, 아니 내 어떤 그런 그 얘기된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다른 리얼의 어떤 그 개념과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가장 제일 궁금한 것들은 리얼의 감각과 리얼의 인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연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지, 이게 좀 큰 질문으로서 좀 궁금했고요. 이제 이런 게 왜 궁금했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연출할 때는 아까쯤에 저는 그게 이경 선생님의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짜 가짜 연극을 하고 싶지 않다. 이 연극이 이제 리얼의 감각이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할 때에, 연출은 이게 리얼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와 연출의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의 어떤 재료로서의 어떤 리얼한 것들, 배우의 어떤 체화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실질적인 어떤 나의 재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조직하는 것과 창작의 과정이, 의도와 연극을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관객이 그것을 보여줬을 때 관객이 느끼는 것, 요것의 과정을 봤을 때 보통 연출자님들은, 보통 제작하시는 분들은 연출과 관객과,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리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는 또 연구자나 평론가니까 이 작품을 볼 때 되게 독특한 건 관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관객은 가가지고 정말 리얼하다, 아니다, 이걸 갖다 이제 체험하는 거고, 연출은 리얼하게 감각하게 했느냐, 내가 의도한 리얼을 표현했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연출이 의도한 게 제대로 관객한테 통했느냐, 그래서 그 무대가 정말로 리얼한 감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줬는가, 어떠한 미학적인 것들이 들어갔는가 하는 거에 대단히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 미학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경 선생님이 약간 고민을 약간 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날 것이 들어온 것과 그것을 이렇게 그 재구성해서 보여줬을 때의 관객의 감각과 그다음 그것이 어떤 미적 형식으로 얘기될 때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이어서 리얼 감각, 인식 이런 거랑 관련해서 연출자는 그러면 단지 관객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연출의 의도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뭐 이건 연출 작업하는 데에도 다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그럼 이경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선생님 전체 다. 네, 연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리얼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리고 그 비슷한 그걸로 전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가 관객에게 텍스트를 직접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체화된 것들을 몸으로 보여준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얼의 어떤 개념과 감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연극, 그런 것들이 리얼의 개념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효할 것인가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갖다 그 피드백을 받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요. 통했는가 뭐 이런 것들. 질문은 일단 이경성 연출과 전진열 연출에게 한 질문인데, 지금 리얼 감각과 인식을 작업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인철 선생님은 그 배우나 텍스트, 뭐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배우에 체화된 몸으로서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 선착을 해가지고 그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 선생님 질문은 다 준비가 된 건가요? 일단 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잘. 네. 그러면 그 생각하시는 동안 김기란 선생님 질문도 같이 한번 해서 전체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백누람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 각각 자신들이 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론이나 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은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세부에선 다르지만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저는 오히려 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극을 구제하자라는 모토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셔다운을 겪으면서 공연 예술이라는 것이, 연극이라는 건 공연 예술이고, 공연 예술에 어쨌든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본질이 라이브니스인데, 그 현장에서 다른 매체를 경유하는 예술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본다는 거고, 그런 데로부터 재연, 현존, 재연 이런 것들의 이제 뭐랄까요? 그거를 구현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내용들이 정교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리얼이라는 감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극을 희곡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연 예술 입체화된 걸로 얘기를 한다면 라이브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라이브니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서정 선생님이 얘기한 어퍼던스 같은 개념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그 전에 이 어퍼던스에도 전제가 되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앞에 정리한 것처럼. 제가 이 네 분이 비슷한 얘기를 각각 다른 자신들이 찾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네 분의 세 분의 연출가들의 작업에서 빠지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으로서 공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관객이라는 점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발제는 리얼하다라던가, 그 다음에 더 자연스러운 연극, 그 다음에 더 현실과 밀착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연출가로서 무대 위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고 소통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에 우리가 그 기초연설에서도 들었지만 리얼하다는 감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고, 상호작용 속에서 전달을 받은 사람에게 리얼한가가 사실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 분의 발제에서 관객이 리얼하다고 느끼는 감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그런 점에서 어쩌면 그것이 통하게 되었는가, 실제로 내가 리얼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그거를 리얼하게 느꼈는가 라는 그런 이제 질문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것만 봤을 때에는 되게 관객이 이거를 리얼하다고 느낀 거가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라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나 저는 작업자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평론가지만 평론가도 그냥 관객이에요. 되게 평론가라고 했을 때는 관객과는 전혀 다른 외계인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론가는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평론가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예리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평론가로서 연극을 보지 않고 관객으로 연극을 보면서 의도를 평론가로서 숙련되어 있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의도는 읽을 수 있지만, 그게 관객으로서 특히 저같이 1년에 100여 편이 넘게 연극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이 리얼하다라든가 자연스럽다라든가 정말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각 그 발제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관객이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질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리얼과 그것이 최종 수용자로서의 관객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작품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관객들이 어떻게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잘 모르겠지만 공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반응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말씀하시는 동안 좀 생각들이 정리가 됐을까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번역하고 책을 내기 직전에 한스티스 레만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도저히 번역할 수 없었던 영어가 있었는데 어퍼던스였어요. 어퍼먼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퍼포먼스에 어퍼던스가 결합된 용어인데 제가 그거를 물어봤는데 레만 선생님이 독일어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그 현장에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2010년대 그 당시에는 어퍼던스라는 것을 번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정동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퍼던스가 어펙트, 정동 플러스 레조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상호관계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현이나 현존이나 그다음에 재연관을 더 포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상호작용 안에서 저는 이경선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고민들 다큐멘터리로서 날 재료를 그대로 무대에 올렸을 때 그 창작자가 겪는 윤리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날 것이냐 아니냐 그게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이냐 윤리적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정동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냥 감정으로 얘기했을 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그거를 감각한 관객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 그 움직이는 방향이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저희는 판단할 뿐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현된 그 장면 자체가 빈곤 포르노냐 전쟁 포르노냐 아니면 그냥 그게 예술을 위해서 예술이라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단 같은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윤리적인 논란은 그 장면 자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감각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 라는 점에서의 그런 정동이고요. 그래서 그때 레만 선생님이 어퍼먼스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는 60년대식의 퍼포먼스의 이념이 아니라 정동적 퍼포먼스다. 그게 어퍼먼스의 개념이었던 걸로 지금은 이해가 되고 서정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배치의 문제라는 것도 결국 그 상호작용과 그 관객들이 감각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방향, 움직임 같은 것들을 위한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플로처럼 완전히 고정되거나 절대적이거나 위계적인 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때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무대의 고민은 다시 또 셧다운이 됐을 때 라이브한 감각을 준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같이 정말 라이브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마치 링니 프로토콜의 부재자의 회의 같은 것들처럼 우리가 그냥 정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관객들이 그걸 보고 정말 눈앞에서 퍼포먼스를 본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것과 관련된 일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움직임, 조금 더 윤리적이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그 라이브니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예술이 여전히 구제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저의 어퍼던스에 대한 이해가 또 서정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정훈 선생님이 한 가지만 딱 네. 위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한 그건 위계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이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새로 얘기하는 그 디스포지티브하고 차이점인데요. 그 안에서 위계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계속 위계가 생기죠. 힘, 권력 관계, 힘, 요거예요. 그것만 제가. 네, 일상적 아까 좀 성기용 선생님한테만 제가 좀 질문 안 드린 것 같은데 논의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 연극 일상적 사실주의라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쓰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근데 일단 박근영 선생님의 청춘 예찬이 나왔을 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박근영 쌤이 그 히라타오르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한 건지 이게 약간 궁금하고요. 그럼 되게 놀라웠거든요. 되게 약간 유사성이 약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인 연극이라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이 박근영서부터 시작되는 연극이 저는 오히려 리얼리즘 극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게 박근영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했을 때 푸코와 그 신유물론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친숙하다고 볼 수 있나 본데 일단 디스포지티브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거기다 뭔가를 좀 플러스를 시켜야 되죠. 저는 연결시키는 시도를 제가 해봤거든요. 논문에서. 그런데 약간 오류가 생긴 부분이 사물이고 이제 사물을 정말 사물이도라는 객체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객체지향적.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도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이건 주체가 계속 없어지거나 주체가 계속 생긴다고 했죠. 그렇다고 이걸 객체지향으로 보아야 하나? 객체지향이 되면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저희 고민거리예요. 이게 이제 만약의 경우 주체를 없애버린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 디스포지티브 주체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가려졌다가 그 질서에서 가려졌다 나왔다 계속 없어지면 생겨 계속 됐다가 이런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을 그 객체와 주체의 관계 이제 거기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신유물론을 이야기하면서 디스포지티브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제 그 지점이 고민 지점. 이 객체를 어떻게 우리가 객체 지향적인 상황에서도 주체가 객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참 좀 고민이에요. 객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이론은? 아니요. 객체하고 주체가 있어서 주체를 구성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이죠. 아니에요. 주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 나머지를 객체라고 또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체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객체라고 할 수는 없어. 주체에 대한 객체야. 그때만 객체야. 상대적인 객체구나. 상대적인 객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뭐 다른 전공자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다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그 객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근데 이게 민주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 요소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신유물론하고 그 거리를 둬야 되나? 그럼 신유물론을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민주적 요소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면 네네네. 제가 사실 이제 연극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보러 다니는데 지금 젊은 연극인들의 그 표현 방식 그게 재현 방식이든 뭐 재현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러한 그 물질과 비물질 인간의 비물질에 속해서 사실은 거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이 오히려 이런 표현들은 더 정치적일 수는 있겠는데 역사 개념이 전혀 뭐 어떤 역사적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나요? 이게 주체가 있지만 가려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는 주체라는 개념은 객체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 역시 상호작용 안에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죠. 질문은 제가 저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다. 그렇게 봐버리시면 이게 왜냐하면 역사도 관계성에서 이 질서 안에서는 역사도 관계성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역사 문제는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디스포지티브라는 질서를 놓고 우리가 역사성을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벗어나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대열 안에서 역사가 어떻게 취급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다. 역사도 요소다. 그렇게밖에는. 그리고 신유물론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로봇이 자꾸 등장해서 비인간, 인간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 부두에서 다 표현하는 네, 네, 다양한데 젊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시민유물론을 논하고 다닌다는 건가요? 아니 시민유물론 없이는 보기가 힘들다 싶을 정도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셨는지. 제가 요즘 아주 젊은 중진이 아니라 아주 젊은 연구진들의 연구를 보러 다니면 가령 그 어떠한 사물이 등장 인물이 그래요. 오버제 연극과는 다른 그렇게 거기에 주체를 부여하는 표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또 제가 젊은 작가들을 만나보면 또 지난번 그 세계 젊은 작가들의 모임 이런 주제들도 전부 다 신유물론과 관계되는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나 제가 어떤 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신유물론의 일부로 이게 작용이 되니까 그런데 신유물론을 더 이제 또 공부를 하고 하면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논의 아까 나왔던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는 거죠. 이런 기재로 읽혔다라면은 그냥 보다 좀 다른 층의 관객들은 또 어떻게 이게 다가갔을까. 사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관객의 정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고 그 증거가 어쨌든 연출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연출가에게 뭔가 그것들이 보면서 뭔가가 리얼한 감각이 발생하는가의 증거점을 사실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좀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저는 오히려 조금 역으로 그동안 조금 너무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전시하고 배치하듯이만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물론 관객들은 어떤 식으로든 또 연결을 하고 읽어내지만 거기에 어떤 저의 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개안을 제시를 하는 지점까지 더 갔어야 되는 그걸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좀 불필요한 오덕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그런 윤리적인 고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더 의식이 있고 더 뭐 그런 걸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작품이 어떤 잘못된 이미지나 어떤 위계를 다시 양산하는 그것의 결과는 어떻더라도 그거를 좀 무대에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하나 좀 이제 관객과의 관계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섬이야기라는 공연을 올렸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 제주도에 제주어를 쓰는 할머니의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에 그 길게 그 성수연 배우가 발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연출적인 감각에서는 그거를 그냥 제주어로만 하고 제주어로만 했을 때는 그게 관객한테 잘 전달이 의미가 잘 안 되는 내용이 그래서 이거 한 15분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번 다시 그 표준어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론을박을 이제 했었었고 그냥 그 사이에 이제 위계가 명확하고 근데 이게 다 의미로 다시 다 전달해야만 되는 건 아닌 거고 이제 다시 그 두 개를 다 동등하게 배치했을 때 거기서 오는 관객들로부터의 조금 더 긍정적인 이제 그 말이 뭔지 알게 되면서 오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한없이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냥 배치만 되는 거에서 오는 어떤 불필요한 지루함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경험하는 관객들은 좀 개별적으로 다 달랐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어떤 같이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에게 어떤 관객에게 뭐가 이러냐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건 좀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다가 이제 들었던 이건 조금 더 좀 퉁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3.15 창구극장 재개관할 때 이제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 지금 홈커밍 데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15 창구극장이 한참 그 70년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막 데이트 코스로 연극을 많이 보던 어떤 시기에, 그때 3.15 창구극장에서 이제 그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라는 공연을 보러 왔던 어떤 분의 그 관객의 증언이라기보다는 기억을 들을 수 있었는데, 관객분이 당시에 굉장히 좀 삶이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요인은 얘기 안 하셨지만, 근데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를 보고 이 언어를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굉장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극장을 나가면서 어떤 힘을 좀 얻었대요. 어떤 굉장히 실제한 어떤 힘을 얻었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가 그때 당시 어떤 봤던 연극이 굉장히 그 드라마하고 뭔가 삶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 연극을 봤으면 자기는 아마 그때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하는 것들 단순히 어떤 선명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어떤 것들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뭐 정동일 수도 있고 어떤 리얼함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감각을 체득하고 힘을 얻고 극장을 나갔다,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 관계는 뭘까? 작품과 이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은 조금 사실 두 선생님하고는 결이 약간 다른 작업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두 선생님이 누구죠? 이경성. 그래요? 저렇게 만들어진 가짜 세트와 의상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저 연극에서 어떤 상상을 더 할 수가 있을까? 관객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다 그 세트와 의상과 음악이 모든 걸 다 정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무엇인가 다 결정돼버린 형태의 것들을 무대 위에 되도록 올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세트, 시대적인 의상, 또 설명하기 위한 음악,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작가가 쓴 텍스트를 배우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객한테 전달했을 때 관객이 만들어진 세트 안에서 느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저의 연극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말하고 있는 리얼이랑 조금 연결될 수는 있지만, 또 일상에서의 제가 그 리얼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의 20대와 지금의 50대가 느끼는 그 리얼과 감각은 너무 달라서, 이게 저는 이제 극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관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공연은 너무나 달라져서 요즘에는 그 세대별로 느낀 그 리얼함과 감각이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성경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시리 언어 같은 경우는 또 산문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언어에 좀 천착을 해서 작업들을 모색하고 계신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작품의 경향 혹은 그 관심사를 두고서 관객들과의 어떤 관객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관객들을 만나려고 하시는지 그 지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렸던 잠깐만 돌아가면은 새로운 리얼의 새로운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옛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2000년대 작업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몰입할 수 없는 너무 그럴듯하지 않은 연극적인 뭐 인습 같은 것들에 좀 저항했던 것 같은데 아까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연출 작업을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사실 어떤 부분 중에 제가 못 참았던 거는 위화감을 너무나 느꼈던 거는 그 말에 상당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몰입을 깨지 않는 거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말리 안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서 관객이 몰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관객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더 스트레이트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연극 무대라는 것은 작업을 계속 해보니 리얼할 수 없는 것 가장 리얼할 수 없는 매체 영상 매체랑 다르게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거 아주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다시피 모사하다시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대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게 되어버린 어떤 것들을 자꾸 걷어내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리얼한 방식, 리얼하지 않은 것을 걷어내는 데에서 다시 양식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라토리도 그런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일상적인 연극이 왜 사람들이 못했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는 어떤 것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남고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양식화라던가 어떤 도구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안 가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에 집중했던 거고 감각 자체가 미시적으로 들어갔던 거면 더 미시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거의 현미경들이 되지 않은 이런 작업들로도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예컨대 일본의 예를 보자면 히라토리의 영향을 받은 후르타 다카이로라고 있는데 리프레인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 반복하면서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짧은 몇 초의 순간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반복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느끼게 하는 것까지 리얼하다는 말을 써버리기 시작하면 리얼하다는 거의 의미가 좀 너무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론 이렇게 메소드 같은 걸 이렇게 좀 체계를 가지고 붙여가려고 그래서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삼고 있긴 한데 가장 어려운 거는 관객이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메소드화하거나 이렇게 막 글로 정리를 하거나 역설을 만들더라도 가장 나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관객이 보다 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여기서 배우가 요거를 뭐 말초 이렇게 하거나 여기서 동선을 어떻게 했을 때 아마 관객들이 스펙트럼이 대략 이 정도 열릴 거다 하고 많이 열릴 거다 어느 방향으로 열릴 거다 하는 것만큼은 정말 감이고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들어가려면 거의 무슨 인지과학이나 이런 거 막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을 받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포던스나 이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요즘 작업 방식에서부터 위계라던가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무대 디자인이 조명 디자인보다 선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조명은 무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거나 의상은 무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거나 프로덕션 안에서도 위계를 성장하지 않고 무대를 봤을 때도 어떤 위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이제 일본의 오카야도 시키는 일찍이 그런 작업을 해서 위계를 일부러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계의 방식을 역전시키는 그런 실험들을 했던 건 인상적으로 봤는데 작업에서 위계를 부여하지 않고 연출이 하는 일이 위계를 정하고 배치를 하는 일인데 그거를 어떤 연극들을 봤을 때 그리고 작업 방식도 그렇고 무대에서 미학도 그렇고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연출이 위계를 결정하는 선택권을 안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봤을 때 불편하고 볼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연출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적어도 연출이라는 작업을 하는 이상은 그 작업을 해왔던 거고 그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제가 뭐 새로운 작업을 하거나 보수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상이 혼재돼서 이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기 성경 선생님께서 게 일상 연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많이 하시는 일상적인 연극.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 연극에서는 이런 걸 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밀로라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무슨
유니 프로토콜은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예. 극사실주의 뭐 이런 식으로 히라타르냐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그 독일에서나 프랑스에서나 극사실주의라고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번역 영어로 되냐면 그건 하이퍼한 거지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 용어는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연극이 뭐 이렇게 일상을 재현하는 건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에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극 시작을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유럽 사람, 영미권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일상이 되게 다르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희 세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극을 보면서 연극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거나 이랬을 때 어색해. 이거 못 보겠어 몰입이 하는데 가짜 같아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 이렇게 서양 연극이 이렇게 수입되면서 생겨난 어떤 처음부터 오차가 아닐까.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전에 대한 일종의 굴복이지 연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면인데 가면이고 연극의 그 가면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글쎄 뭐 예컨대 선배들이 했던 공연에 대한 그 비판적 그 의견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연극이 기본적으로 과장이랄지 가면적 흥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즐겁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 이미 너무 일반적인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길래 혹시 그래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모르는 관객으로서 여쭙는 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생각한 것도 결국은 그 너무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것을 결국은 그 오차를 없애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연극이라는 건 거기에서부터는 뭐 이렇게 그대로 일상을 모사하는 이런 게 연극의 본령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사라지기보다는 방법론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창작의 방향성이나 차관이 되게 미시적으로 간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다큐적인 연극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미시적인 재현 감각 그동안은 연극에서 안 하던 식의 연기를 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하는 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독일의 어떤 논문을 봤는데 경제학과 관련된 연극과 경제학과 관련된 연극에서 아까 선생님 발표하실 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반형.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연극이. 그러니까 힘을 빼자는 쪽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또 일상 연극이 뭔가 주장할 수 있다. 일상극을 또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힘 뺀다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소모적이다. 지금 발화 방식도 그렇고 퍼포먼스, 움직임도 너무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이는 거, 그것도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탄력계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연기 현상이기도 했었는데 힘을 빼고 하는 거. 근데 아무튼 그 전에 연극에서 썼던 어떤 에너지의 사용 방식이라던가 방향 같은 것들을 좀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근거가 아마 서양 사람들 연극할 때 기본적으로 연극은 과장이고 이렇지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감각하고 무대에서 보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그게 이제 유리된다는 그런 감각은 안 가졌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는 면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이거나 혹은 그 전에 어쨌든 조금 관습적으로 연극은 이래야만 해라는 이유로 썼던 어떤 에너지의 사용 방식이라던가 그 크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반성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제가 하는 연극들의 일상이 조금 더 다르게 그동안 연극적인 보통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 좀 다르게 일상을 카피하려고 하는 감각은 발동하고 있지만 제가 뭐 계속 그 작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식의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일상 연극이란 일상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 지금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기왕 또 이렇게 늦어진 거 말씀하지 않으신 좀 젊은 참가자분들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그다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리서치를 해봤더니 거의 한 10년, 15년 주기로 해서 이런 리얼에 대한 개념, 제 개념화, 제 맥락화에 대한 작업들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 10년, 15년 후에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될지도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 중에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불가능한 미션이죠. 뭐 현실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무대 위에 어떤 식으로 구현하더라도 그걸 또 들여다보는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3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쉽고 또 과제도 많이 남겼지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